네. 자,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령이 103조죠. 103조와 관련해서는 딱 틀렸어요.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묻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103조 위반의 효과. 또 하나는 이중매매예요. 근데 이번에는 103조 위반이 해당되냐 안 되냐. 자, 그거 관련입니다. 형사사건의 송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다. 기억할 거는 비교해서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사건의 송공보수 약정은 뭐다?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송공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지만 민사사건은 유효하다.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체결한 임치약정. 임치는 물건을 맡는 거예요. 물건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3모가 보험과 관련돼서는 보험이란 건 뭐죠?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연한 사고로 보험을 체결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103조 위반이 아니어서 효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고의로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게 표현됩니다. 이건 우연한 사고잖아요. 우연한 태아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하는 건데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연한 사고로 나왔습니다. 또 나옵니다. 자, 48번.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구역. 허가받을 것으로 토지거래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서 국격법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매매계약 상태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대의 을과 매매계약을 쳤다. 다음 설명에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갑은 특별한 사정 없는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실정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느라 배제할 목적이 아니면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자, 아직 허가를 받지 않는 받기 전 토지거래 허가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무효.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이행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없죠. 이미 채무 이행 아직 효력이 없잖아요. 계약의 채권 채무 그게 뭐죠? 매매대금 징구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목적 인도 의무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 아직 없잖아요. 따라서 매매대금 지구와 관련 채무 불이행이나 아니면 목적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권은 행사할 여지가 없겠죠. 그럼 2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허가를 받으면 관할 간처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전까지 남아있는 이 당사자 사이는 어떤 문제죠? 관할 간청에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거래 거래를 신청을 해요. 그게 협력 의무예요. 관할 간청에 토지거래 간청을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협력 의무. 이 단계에서는. 따라서 상대방이 협력 의무에 협력을 같이 하면 좋은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력 의무를 협력 의무 이행 청구해소가 가능합니다. 이행 청구해소가 가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자면 소로서 협력하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가 이기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간청에 공동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하나 쟁점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게 지금 또 배울 겁니다. 또 하나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협력 의무 단계예요. 그럼 협력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고 협력 의무를 했다는 것은
공동으로 신청했고 관할관청 허가를 되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 권리, 채권 채무 관계 발생한다. 어떤 우리가 배우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매매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의무 아니면 소유권 인도 의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매매 대금이 이제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 대금과 이 협력 의무가 동시인 관계냐? 측면이 다르다. 이거는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일이고, 요거는 확정적 유효 상태잖아요. 그래서 동시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매매 대금 지급을 매매 대금 못 받다는 이유로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지문이었던 겁니다. 잘 나옵니다. 동시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 대금 이행조 돈 받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못한다. 자, 니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을 것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라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계약은 효력이 없어. 즉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고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없죠. 이행 청구는 채권 채무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고, 거래상 채무 불이행 이유한 계약 해지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또한 유동적, 이게 잘 나오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그럼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언제다?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래.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매수인은 자신이 매도인이 지급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행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협력 의무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항상 이게 지금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에서 나오는 쟁점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협력 의무를 위반했어요. 상대방이 의무에 협조 안 한다. 그러면 소로서 청구한다. 협력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로 구할 수 있고요. 또 다만 협력 의무 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요게 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본래 의미의 계약 해지와 달리죠.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이유로 만드는 그 관할관청의 신청이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요게 잘 기억 안 하면 시험 지문에서 실수하기 좋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를 봤습니다. 디귿번 문제 볼게요.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것만으로 매매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지는 않다는 거. 요것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 도가 두 가지가 세트로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매매 계약을 쓸 때 언제까지 우리 관할관청에 공동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자. 만약에 상대방이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하는 것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 없이 이 매매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그런 약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청구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매매 계약 확정적 무효한다면 협력 의무 이행 청구라서 소라는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마치 이행지체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행지체 사실만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협력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말로 받지 못하고 약정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확정이 무효되냐? 이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얘기를 하겠죠. 그럼 상대방이 협력 의무에 나는 이행할 의사가 없어. 그럼 상대방한테 좋아. 네가 안 할 것 같으면 나도 안 할래. 양 당사자가 의사 합치돼서 명확하게 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확정적 무효가 될 겁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그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서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이행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혼동되지 않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법률행위의 부관. 부관하면 조건과 기한이에요. 조건과 기한을 출발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과 기한은 자, 지금 설명하고 나중에 설명 안 씁니다. 조건과 기한은 이거예요. 자, 항상 기억하죠.
이게 아니구나. 법률행위 하게 되면 제가 뭘 그렸죠?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뭐죠?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효력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효력과 관련해서 이 얘기는 법률행위가 매매계약이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효력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죠. 성립이 돼야만이 효력이 문제되는 거예요. 개념상. 그럼 성립은 어떻게 되죠?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러니까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 의사는 둘 중 시간적으로 빠른 게 청약일 거고 뒤늦게 나온 게 승낙이에요.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매매계약은 성립되고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력과 관련해서 조건, 기한을 두는 거죠. 이 법률행위 내용으로서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고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그럼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불확실하냐, 이 사실인데 불확실한 사실이냐, 확실한 사실이냐. 기한은 이것을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한 떠르면 임대차 계약의 시기와 종기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장래 발생할 사실이에요. 장래. 즉, 이 효력을 장래 발생한 사실인데 불확실한 사실이냐 확실한 사실에서 조건과 기한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장래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불확실한 사실이냐 확실이냐. 장래. 지금 당장 발생한 사실의 장래. 그러면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인데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해야만이 조건이 성취되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조건이고 지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법률행위, 지금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정지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가서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정지조건이고 해제는요. 일단 효력은 발생하는데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소멸시키는 게 해제조건입니다. 기한은 시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은 언제부터 2024년 12월 15일부터 발생한다. 종기는 2026년 12월 30일까지 그겁니다. 시기는 그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효력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조건과 기회, 효력과 관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런 조건과 부관 기한과 관련해서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선량한 부등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 조건만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조건을 포함한 법률행위 전체가 효력이 없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건만 무효하면 틀려요. 조건을 포함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 이게 조건의 존재잖아요. 조건이 있냐 없냐. 구분할 개념은 조건의 존재와 성취는 달라요. 조건이 있냐 없냐는 조건의 존재 문제고 그 존재는 조건이 성취됐냐 안 됐냐는 별개의 문제고 조건의 존재는 조건이 붙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지조건이면 정지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다는 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 정지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취는요. 성취를 했다는 얘기는 권리, 정지조건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때야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권리가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 채무관계, 즉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자, 즉 권리 취득자가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의 경우. 왜냐하면 정지조건은 일단은
법률행위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래 불확정한 사실이 성취되면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에 권리를 취득해요. 따라서 권리 취득자가 성취에 대한 증명책입니다. 따라서 이 존재와 성취는 구분해서 존재를 붙어있는지 여부는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성취는 권리 취득자가 부담한다. 그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3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다. 네 번째, 이거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인데 원금을 1년 후에 갚는다. 그게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되고 언제요? 1년 후에 갚는다.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자, 네 번째,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선조건이면 그럼 잘 나오죠? 전 이렇게 옵니다. 자, 조건에는 두 가지예요. 정지와 해제예요. 묻는 거 뭐냐면 이 조건 자체가 이미 성취가 된 경우가 있고, 아니 이 조건 자체가 불능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이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기성은 이미 조건이 완전히 정지 조건이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조건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에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정지 조건의 경우는 지금 효력이 없다가 향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해져요. 근데 이미 조건이 성취됐대요. 그러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겠죠.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정지, 만약에 해제든 정지든 그리고 나서 X자를 그으십시오. 그럼 반대편에 이렇게 사선으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은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무효, 무효가 돼요. 만약에 해제는 뭐죠? 일단 효력은 발생한대. 향후에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성취됐대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무효가 된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 개념만 알면. 하나만 딱 정확하게면 이 박스를 그려서 정지냐, 해제, 기성, 아니면 조건이 성취된 경우, 아니면 불능 여부를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눠서 X자 된다. 그럼 하나만 맞추면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외우십시오. 시험장에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걸 떠올리시면 하나씩 문장 자체 외우면 좋겠지만 힘들면 이렇게 박스를 외워서 이거 박스만 기억하면 이런 문제를 금방 맞춥니다. 종기 있는 법률, 이게 기한이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종기는 효력을 잃는 시점이죠.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중요합니다. 기억할 건 뭐냐면 조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정지 조건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하게 되면 소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건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소급이 가능해요. 그 효력을. 하지만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입니다.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거나 아니면 시기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에는 절대로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소급효가 있는 취소는 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잖아요. 상계는 소급합니다. 소급효가 있는 상계나 취소에는 기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한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만약 기한을 붙이게 되면 소급효가 있는 상계나 취소의 효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은 소급효가 없다는 거 정말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자, 50번.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무효임을 알고 추인의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거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39조에는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쓴 게 아니라 이건 판례 내용이에요. 법조문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판례가 무효의 법률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 말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효력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 지문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139조의 본문을 알고 계셨으면 혼동됐을 겁니다. 근데 139조 정확한 본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요 가운데가 없어요. 이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 지문으로서. 그래서 이건 판례 내용이다. 하지만 139조의 본문은 그렇지 않다. 139조는 확정적 무효를 전제하는 거고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그 다음에 원인 소멸되는 표현은 없어요. 알고서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결국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거 조심하십시오. 무권리자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체계 시에 소급해서 기속된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무권들이 추유한 똑같다고.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해 무효인 채권에 대해서 양도된 채권에 채무자가 승낙하면 이미 설명했습니다.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된 무효인데 그건 확정적 무효인데 채무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이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51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잘 나옵니다. 201조에서 203조입니다. 자, 먼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202조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배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출발점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훼손됐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 출발점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나 훼손이 돼요. 이러한 경우에 선의와 악의로 나누고요. 그 선의는 소유유사와 소유유사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나눕니다. 소유유사가 있으면 자주점유고 소유유사가 없으면 타주점유예요. 그러면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인 경우에만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을 하고요.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나머지 선의지만 타주점유고 아니면 악인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실훼손의 책임의 경우는 선이냐 악이냐 부르고 선의이고 자주점유냐 아니면 타주점유냐를 판단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유. 출발점이 책임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죠. 선의의 타주예요. 타주기 때문에 전부를 배상한다. 이익이 현존한도가 아니라 뭐다? 전부를 배상한다. 언제 이익이 현존한도? 선의이면서 자주점유한다. 잘 나옵니다.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201조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이게 201조예요. 그리고 203조를 보게 되면 비용 상환 청구가 있어요.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 비용이란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어요. 그런데 203조 1항을 보게 되면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과실 수취는 누구죠? 선의 점유자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 못합니다. 반대로 악의 점유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반면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은 없고 반면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잘 나옵니다. 세 번째,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한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의 청구에서 회복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기한을 허용할 수 있는 뭐냐면 이행기가 도래해요. 자, 이게 지금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행기가 언제냐면 필요비, 유익비 상관없이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물건 돌려줘, 즉 반환 청구권을 강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행이 도래해요. 그 시점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게 되면 회복자는 그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유익비는 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자는 소유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점유자 소유자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소유자가 입장에서 보면 돈을 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요. 그럴 때 법원을 통해서 유익비와 관련해서 이 돈을 상환하는 그 시기를 늦춰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와 관련해서 상환기한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입니다. 그래서 상환기한은 얻는 경우에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
임대차 계약에서 비용 상환 청구도 마찬가지로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의 경우에는 상환 기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에 관련해서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 유전다 틀렸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201조, 203조인데 적용 범위가 있어요. 점유자 201조, 202조, 203조는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목적물에 반하는 청구를 하게 되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213조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점유자는 이걸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에만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어떤 경우면 첫 번째, 무단으로 제3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무단으로. 두 번째가 언제냐? 매매계약이 취소나 무효가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억하십시오.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는 어떤 경우다? 첫 번째, 무단 점유. 두 번째,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는 적용되지 않고 뭐에게 된다? 548조. 매매계약 해제되면 201조, 202조, 3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뭐가 적용된다? 548조. 548조는 부당이익 반환과 관련해서 선악 유무에 상관없이 받은 게 있으면 다 돌려줘. 그게 특칙이에요. 부당이득과 반환과 관련해서. 따라서 과실을 수취한 게 있으면 매도인이든 매수이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지급받았으면 이자라는 과실을 가질 거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했으면 사용이익이란 과실을 얻을 겁니다. 받은 게 있으면 다 돌려줘야 합니다. 548조. 따라서 과실치는 인상 이게 뭐냐면 201조예요. 해제의 경우에는 201조 적용 안 되고 매수인에게 과실을 수취한 게 있으면 그것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해제된 경우. 그 다음 은비의 점유는 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악이기 때문에 과실 취득권이 없다.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해제할 때는 548조에 따라 해결합니다. 201조, 202조, 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받은 게 있으면 다 돌려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심지어는 지연 손해금도 다 돌려줍니다. 출제됐고요. 자, 그거 중요하니까 적용 범위. 다만 필요비나 비용 상환할 때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관계 같은 적법한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203조 적용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만 적용이 되고 그 밖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경우냐?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적법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는 201조, 202조, 3조에 따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과 하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합니다. 그게 지금 비용 상환이 문제되면 뭐가 적용된다? 당사가 약정한 체결한 비용에 관한 상환과 관련 약정 아니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201조, 223조가 적용 안 된다는 거, 그거까지 기억해 주십시오.